지금 러시아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목표는 바로 푸틴입니다. 작년까지 푸틴을 위해 싸웠던 러시아 지휘관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영상을 찍어 푸틴에게 더 이상 자살 임무로 죽지 않겠다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에게 전쟁 중단을 요구하며 거부시 무기를 들고 모스크바로 진격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이 상황이 데자부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히 2년 전에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남자가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실제로 모스크바로 진격했던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마 일부는 그 일의 결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이 듭니다. 이것이 푸틴 전쟁 기계의 붕괴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순 소문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저는 유출된 보고서를 하나 접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내용이 희망사항처럼 보여서 이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서는 실제로 이 반란이 일어나기 5일 전에 이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선 처음부터 시작해보죠. 러시아 지휘관이 며칠 전에 공개한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6월 25일 2026년 6월 25일 오늘 국민의 총대표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저는 국방부와 보안기관의 고위 관계자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에게 만약 그가 저에게 생방송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면담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우리 군인들이 지하 감옥에 갇혀 지휘관들에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썩어가고 있고 그들은 그곳에 앉아 썩어가고 있으며 소위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고문과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자살적인 명령을 수행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넘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며 결국에는 제거당합니다. 실종자로 소란되었습니다. 그들은 파괴되고 있으며 실종자들을 노숙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Vladimir Vladimirovich. Vladimir Vladimirovich.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제가 크렘린에 오지 않고 당신 옆에서 생방송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군대는 무기를 크렘린을 향해 돌릴 것입니다. 저는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프리고진 같지 않나요? 그는 똑같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1500km 아니면 1500km를 모스크바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쿠데타를 끝낸 지 2달 만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러시아군 내부 상황, 2주 전 유출된 보고서가 반란을 어떻게 예측했는지 크렘린의 대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찍은 러시아 장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쌤이고 여러분은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시청 중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영상을 만든 남자부터 살펴봅시다. 푸틴에게 그 호소가 왜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름은 알렉산드르 루닌입니다. 그는 사실 전직 러시아 장교로 작년까지 우크라이나 내에서 푸틴을 위해 싸우는 자원봉사대대를 직접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를 따랐던 부하들과 그의 지휘하에 복무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나중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그가 공개한 이 영상이 단순한 개인적인 불만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된 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루니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호소할 수 없어 루닌에게 대중에게 알릴 영상을 촬영해달라고 요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전쟁이 최전선의 소모전 전술로 운영되고 있고 최전방 병사들이 제대로 보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푸틴이 압박을 느끼길 원했고 공식 지휘체계 밖에 있는 공인 인사가 대신 압박을 가해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 영상은 원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후 텔레그램 채널과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뉴스를 접하는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다시 업로드되었습니다. 원본 영상만으로도 1000만의 조회수, 50만 개 넘는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제 업로드까지 합치면 전체 노출이 5천만 명에 달했을 텐데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제 물론 이로 인해 크렘린이 이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커져서 그냥 무시할 수 없었고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이 실제로 이에 대해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보기 전에 이 영상이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들도 이 남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클립에는 여러 러시아 군인들이 대대소속으로 알렉산드르의 호소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동포 여러분, 저희 러시아 군인들은 알렉산드르 루닌을 지지하며 이 불길은 더 이상 꺼질 수 없다고 엄중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르와 푸틴 사이의 직통 연락을 요구하며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군인들을 해치는 자들에게 무기를 돌릴 것입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크렘린 반응을 말하기 전에 영상 초반에 언급한 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2주 전에 나온 보도인데 이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그 내용이 희망사항처럼 보여 이 채널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보도가 있습니다. 러시아 총참모부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 군 지도부가 크렘린의 연료를 전선에서 모스크바로 돌리라는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정유소 공격 이후 연료 부족과 주유소의 긴 줄, 그리고 대중의 공황을 두려워하는 수도에 대해 거의 동정심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이 보도들에 따르면 참모총장은 모스크바가 또다시 병사들을 희생시키면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휘발유가 필요하고 군대는 장갑차, 탄약 수송, 손상된 장비 회수를 위해 디젤이 필요합니다. 여러 부서장들은 충분한 연료 공급 없이는 본격적인 공세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가리시모프에게 직접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퍼싱 장군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병이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군수 지원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러시아 장군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말합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군 수장입니다. 아마도 일부 장군들은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국방부 사람들이 와서 모든 증거를 보여준 후에 자신이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보고서를 마저 살펴보죠. 만약 탱크, 보병 전투 차량, 항공기가 모스크바를 위해 연료를 아껴야 한다면 돌격 작전은 다시 보병 부대에 주로 맡겨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사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 정부와 총참모부 간 긴장이 커져 앞으로 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보고서는 최근 발표됐고 우리는 그 일이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크렘린의 두 가지 상반된 대응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들은 공개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크렘린이 공식 언급하지 않은 비공식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을 지지하는 이들의 보고로 그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개적인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들어보시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호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읽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을 들어보면 다소 이상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잘 모르니 살펴보고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면에서는 그런 침착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을 보기 전에 저는 크렘린이 이런 식으로 호소했던 마지막 인물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어떻게 다뤘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약해주는 밈 몇 개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규칙은 여러분도 아시죠? 밈이 마음에 드시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밈은 사실 가짜 위키아오 기사인데요. 내용은 멋진 연봉을 협상하는 15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 팁은 수천 명의 군인과 차량을 이끌고 1500km를 달려 상사의 사무실로 가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위협하라는 겁니다. 탱크 같은 것도 잊지 말고요. 이 방법은 프리고진에게 효과 없었지만 경쟁이 필요하다면 참고할 만합니다. 다음 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쿠데타 2달 후 프리고진은 러시아 상공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 중 자신의 제트기로 뭔가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프리고진에겐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밈은 확실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밈입니다. 푸틴이 프리고진을 누가 죽였는지 영상을 보고 있는데 결국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이죠. 댓글로 좋아하는 밈을 알려주시고 다시 진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크렘린의 대응과 뒷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루닌이 10일 동안 구금되었고 그의 집이 러시아 당국에 의해 수색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닌 본인도 두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그는 자신이 국가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최고사령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제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반란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가 영상을 올린 지 며칠 만에 이런 영상을 올린 배경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크렘린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특히 푸틴을 비판하는 경우에는 중력이 아주 위험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는 확실히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푸틴의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러시아군이 실제로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푸틴은 강제동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징집 명령이 러시아인들에게 그냥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그들의 집에 찾아와서 사실상 그들을 체포하고 전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일부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특히 징집된 군인들의 가족들이 불만이 큽니다.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시죠. 러시아 정부가 강제동원이라는 잔혹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의 펜자 지역에서 거리에서 사라진 남성들의 아내와 어머니들이 며칠 동안 구금되다가 계약서 서명에 동의한 남성들을 군사시설로 실어 나르는 버스를 막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미국이 러시아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란 전쟁과 미친 듯이 치솟는 유가 때문에 각국이나 전 세계가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제재 완화 예외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이것은 푸틴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높았고 러시아는 여분의 공급량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원하는 어떤 나라든 석유를 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그로 인해 아마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러시아에서 나오는 입장이 바뀌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전 장관 세르게이 라브라우가 러시아는 협상에 열려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라우는 푸틴과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만났을 때 미국이 합의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언제든 갱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중단된 바로 그 지점에서 언제든지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누군가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대화를 연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필요 없다고요. 그냥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발언할 때마다 우리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단호하게 선호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합의는 존재했습니다. 그 합의의 조건들은 거의 1년 전 알래스카에서 대부분 논의되고 합의되었습니다. 거의 1년 전 미국 협상가들이 그들의 프로그램과 행동 계획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그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 계획의 이행은 이미 정치적 합의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의 시작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알래스카가 유럽의 행동들처럼 키이우 정권의 재무장을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고안되었다고 의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러시아가 알래스카 회의 때부터 계속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복하고 러시아가 전투 없이 돈바스를 차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 측이 그동안 계속 암시해온 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돈바스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는 않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런 합의는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은 멈출 테니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넘기게 해달라고 했고 미국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어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없었습니다. 알래스카 근처에도 가지 않았지만 루비오가 제 말을 확인해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러시아는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우리가 맺었다는 이른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합의가 없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제안만 있었고 합의는 없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전쟁이 끝났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원 전용 독점 영상에서 다시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전직 네이비실 첫 파씨가 우크라이나 최전선 영상 분석 중입니다. 저도 많이 배웠으니 여러분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러시아군은 고장난 전차를 우크라이나 전차로 착각했지만 곧 러시아 전차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서방 전차는 훨씬 더 생존성이 높습니다.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거의 파괴하기가 불가능하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전장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가 바로 M1 전차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지만 사실 이건 그들 자신의 잔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인들이 할 일은 이 차량의 이동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지만 그들은 항상 돌아와서 이 차량이 절대 회수되거나 수리될 수 없도록 확실히 조치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차량이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인 것 같네요. 일단 예를 들어 전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전차를 어떻게 전선에서 빼내나요? 전차 회수 차량이 있습니다. 포탑이 없는 전차인데 대신에 아주 큰 견인 장비가 달려있죠. 왜냐하면 전차가 심하게 손상됐더라도 수리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새 전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고쳐 쓰는 게 더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러시아 전차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탄약, 회전식 저장고가 승무원 구획 안에 있어서 그래서 포탑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생존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 승무원 구획에 피격을 당하면 포탑이 우라노스 궤도로 날아가 버리고 이 사람들은 탄약과 추진제 포대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포탑이 날아가는 것도 봤지만 모든 해치가 열리면서 불꽃이 분출되는 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그건 설계 결함이에요. 새 전차를 설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해요. 요즘 우리가 드론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생각하면 많은 전차들이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오늘 저는 키우 포스트의 동료 중 한 명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믿기 힘들지만 1000일 전만 해도 전차를 파괴하는 일증 시점 드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아예 없었죠. 그리고 저는 군산 복합체에서 일했습니다. 만약 1000일 전에 레이시온에 가서 $500짜리 드론으로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레이시온에서는 우리는 $27만 제블린 미사일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도 전차를 파괴하죠 라고 말할 거예요. 당신의 DJI 드론으론 그게 안 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번 해보자고 했죠. 가자, 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장갑차는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구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장갑차는 이제 가장 큰 위협, 즉 전례 없는 위협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콘텐츠와 멤버십 전용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서 지금 바로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멤버가 되시면 저희가 매일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널과 저희의 취재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